예, 중국의 양회 두 개의 중요한 회의죠. 정협과 전인대. 이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열린다 이제. 예,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개막을 했지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전 포인트하고요. 특별히 또 경제 쪽 포커스 맞춰서 오늘 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뭐 3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다음에 또 주요 인물들이 새롭게 등극하는 그런 장일 텐데요. 시작이 됐습니다. 양해가. 소장님 보시는 체크 포인트,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경제가 아니라 인사다. 네. 그래서 양회의는 원래 그 새로운 정부 구성에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하냐가 뭐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던 경제공작회의에 그것을 승인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번에 경제 관련되는 내용들은 밋밋했다. 네. 뭐 색다른 얘기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관건은 아마 양회의 마지막 날 하게 되는 이제 총리 포함한 각부 장관들이 누가 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오후에 그 신임 총리가 전 세계 이 매체들을 상대로 해서 Q&A를 합니다. 한 네. 1시간 정도. 그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는 별보다 뜨는 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이제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마지막 날 이제 리창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뭐 중간에 커자 하나만 빼면 총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네. 전체 보고서 중에서도 거의 한 70%가 지난 5년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2023년 업무 보고하는데 지난 5년 얘기했다는 건 이건 자기 퇴임사인 거죠. 그렇군요. 역시 맥락이 딱 짚어주시니까 다르네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한 6% 이상 나올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5% 안팎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약간 좀 실망 내지는 어렵나 이런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 5.5%를 달성하려는 목표가 아니고 달성하면 안 되는 목표로 5%를 잡은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십니까? 네. 그래서 최근 3년간 중국이 그 경제 측에서 다 실패했어요. 예. 2020년, 21년, 22년에다가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게 정부 신뢰가 확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4년째 또 이제 헛발질을 하게 되면 그 정부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빵을 썼다. 그리고 더 좋게 나오면 좋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키는 뭐 얼마를 할 거냐는 것은 네. 5%라는 수치가 아니고 고용 지표를 봐야 됩니다. 이번에 네. 모든 지표들을 다 낮추거나 예전과 동일인데 딱 예. 하나 다른 점이 1,100만 명 고용하겠다고 하는 고용 목표를 금년에 100만 명 도래해서 1,200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국이 2019년에 코로나 하기 전에 GDP 1%당 한 220만 정도 고용을 해요. 그러면 1,200만을 하려면 금년에 5.5%는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5%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뭐 몇십 년 만에 치르다는 것은 이것은 도달하면 안 되는 수치고 미니멈 마지노의 수치라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생각하는 건 5.5 이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용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오는데 거기도 이제 사회주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미국하고는 일단 뭐 긴장 관계가 있어 쉽지 않고 수출은 내수는 좀 부양을 하려고 하면 뭐 지방 정부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뭐 전력을 또 이쪽에서 보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투자 확대도 좀 생각이 드는데 투자하면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뭐 지금 뭘 좀 붕업시키기는 또 어려운 환경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방 부채가 많아서 지방 정부가 경기 부양 못할 거다. 네. 여기에 뭐가 이제 그 잘못되어 있냐면 중국은 지방자치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이 뭐 부채비율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정부가 정하면 그것은 이제 발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채 비율 높은 것 때문에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판이다. 그리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늘린 것 하나는 재정 지출을 재정 적자를 보면 한 2조 8천 하다가 이번에 한 3조 이상으로 늘리는 걸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나 뭐 이런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로 이걸 커버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재정은 좀 확대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제 내수 확대로 가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중국이 GDP 기여도를 보면 65%가 소비예요. 내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죽어서는 뭐 될 수가 없고 내수 중심으로 5.5로 가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든 소비 활동이 온라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뭐 악의 추계라고 하면 딱 두 가지죠. 부동산하고 인터넷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야의 부동산과 플랫폼의 규제가 확 풀어진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소비 진작, 내수 강화 이제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그 IT 기업 플랫폼에 대한 전망 질문을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중국도 사실은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혁신적.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다 뭐 퇴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그 IT 1세대들이 옳은 말 하다가 뭐 쫓겨나고 그랬는데 다시 플랫폼이나 IT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IT 기업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정협에서 마윈이나 마하턴 같은 네.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의 CEO들이 퇴장하고 네. 이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스마트폰 회사의 CEO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이게 정협도 5년 임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마윈이나 마하턴 같은 사람들은 10년째 2번 연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포커스가 이제는 플랫폼이 아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지금 아주 첨예하게 붙는 반도체라든지 이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요게 이제 중점이 되다 보니까 예. 새로운 선수들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최근 3년간 했던 규제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대로 가고 추가적인 규제가 없이 가고 그다음에 빅테크의 규제 핵심은 문어발식 확장이거든요. 그거는 빼고 지금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빅테크의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제 무한대의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기업들의 뭐 혁신이나 뭐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는 이미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는 그게 인터넷 회사가 아니라 투자 기업이 900개, 1100개가 되는 사실 벤처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백 개의 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외교적 측면에서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서로 강대강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 예상하는 바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조를 밀고 나갈지가 궁금하네요. 라이벌의 라이벌은 네. 이제 내 편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갖고 삐끄덕거리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 허점을 파고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유럽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최대 규모가 거의 3분의 1이 중국에 와 있기 때문에 유럽을 이거 돈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려든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강자인 독일이 나토가 중국을 봉쇄해서 고립시키자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결의까지 해놓고 시진핑 3기 정부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게 중국을 방문한 이 정상이 바로 독일의 슐츠 총리였어요. 그래서 슐츠 총리가 그렇게 왔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인사가 온 건데 네. 그때 이 반대급부가 없었겠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중국에 보면은 중공업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그게 이제 그 SOC 건설이라든지 투자 쪽을 중국이 이제 해주고 또 유럽이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이제 파트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그런 액션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그 미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 속에서 유럽은 유럽대로 이득을 챙기고 중국은 이제 명분을 챙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이제 인구 감소 얘기 좀 하고 우리 쪽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마 공식화되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인구 감소 문제가 중국 경제는 지금 수위 자체가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심각하게 인지는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을 너무 서양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인구 감소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중국이 인구 절벽에 뭐 몰렸다고 하면 일본은 201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째 됐고 뭐 일본은 거의 10몇 년이 됐는데 그럼 GDP가 마이너스 났고 큰일 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중국을 조금 감정적으로 보는 연장선상에서 경제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30년간의 경제 성장은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 이 사람들이 저임 노동자들이 이게 중국을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최근 30년간의 그 대학 졸업자 이 사람들이 지금 1억 5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저런다고 하는 것은 저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중학교 중퇴한 저임 노동자가 아니라 대졸의 엔지니어들이 그것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그 인구 절벽 때문에 저기 큰일 나고 곧 망할 나라를 미국이 저렇게 봉쇄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1억 5천만 명 그리고 중국 1년에 대학 졸업자가 1,100만 명이에요. 우리 22년 동안 기른 대졸자를 1년 만에 내던 이 인재 보너스를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것이 이게 제가 볼 때 오히려 포커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율이 누가 더 높냐 이걸 봐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낮아요. 일본보다도 낮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그럼 어떡하냐. 중국이 지금 인구 절벽이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냉정하게 봐서 1억 5천만 명의 새로운 이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부와 같이 10배 이상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이 인재 보너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뉴스만 보게 되면 중국도 인구가 주는구나. 인구 절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보는 습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간에 중국의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사이에서 우리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이에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대응이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일까요? 중국에 우리가 그 사이 이제 재미를 봤던 것은 우리가 먹던 거, 입던 거, 부르던 거 이거 그냥 갖다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근데 중국이 인당 소득이 지금 $12,000 넘어가면서 전 세계 럭셔리의 35%, 전 세계 명차의 27%를 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품 구매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 팔았던 것은 다 과잉이고 지금 중국이 절절히 원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중국이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한테는 이제 별 재미가 없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로 봐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팔았던 것 말고 또 팔았던 것 중에서 밸류 에디드가 굉장히 높은 품목인데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전과 같은 스토리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것의 거의 91%가 중간자고 자본재인데 이걸 중국이 지금 국산화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설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막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중국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 4개 나라를 이제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과는 어차피 이것은 안 되는 이제 패고 유일한 이제 그 탈출구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레버리지로 해서 다른 산업과의 협력을 한국이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노력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중국이 꼭 필요한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고민을 좀 하셨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얘기한 것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지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30년간 우리가 이제 제품, 상품 팔아서 돈 벌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과 산업을 통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이 2023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2022년보다도 2023년에 성장률이 높은 유일한 나라가 지금 주요 국가 중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이 리오퍼닝에 관련되는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소비가 아마 금년 1, 4분기, 2, 4분기에는 최대 투자 유망 섹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고 할 때 부동산을 손대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분기는 부동산, 아마 4, 4분기는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하려고 하는 첨단 기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금년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중국의 투자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전병서 소장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뉴스에서만 보던 것보다 깊은 중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이 9포인트로 좀 더 늘어났군요. 네. 코스닥도 약보합, 강보합을 오가는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요.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증시도 오늘은 0.5%, 홍콩도 개장했죠. 홍콩도 한 1% 넘게 중화권 증시도 오늘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